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소리를 바깥으로 내뱉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자분께서는 참고 참다가 이 한 방울을 시댁을 뒤엎어 버리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사연이라 여러분들께 얼른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빨리 만나러 갈까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31살 여성입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계속 집안에만 있으면서 사연 유튜브를 듣는데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집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결혼 당시부터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고 지금까지 그럽니다. 저는 결혼을 숨겨서 세 번째 해인데도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매우 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사실 막내 아들이자 5남매 중 유일한 외동 아들이에요. 시아버지도 자식 중 귀하게 여기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한 번씩은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집에는 아들이라도 훔쳐올 수 있으면 훔쳐와서 자신의 아들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셨다고요. 그 정도면 아들을 가질 욕망이 클 것 같죠. 시어머니는 40의 남편을 낳으셨는데 당시에는 매우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우리 남편이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예전에 남편이 아프다 할 때마다 밥상을 끌고 와서 치료해 주셨다고 해요. 게다가 남편이 대학생이었더라도요. 솔직히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전혀 몰랐었죠. 인사하고 상견례할 때는요. 말씀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시고 그냥 웃기만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결혼 후에 신혼여행을 가고 시댁에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하룻밤을 묵으려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기색이었어요. 오늘 밤 잘 지내실 건가요? 네아, 어머니, 엄마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남편이 조금 당황한 듯한 대답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좀 민망해하시는 표정이었는데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어서 의외로 거칠게 넘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얘기에 상관없다는 듯한 부담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시댁에 처음 계셨을 때 우리 집에 함께 살고 계시던 분의 누님 중에서 넷째 누님이 계셨어요. 다른 세 분은 이른 시절에 시집 가시거나 독립하셨고 저와는 상견례와 결혼식 때 뵌 적분이었어요. 집안 왕래가 잘 없으신 것 같았는데 저녁을 먹고 과일을 깎고 차를 우려 함께 후식을 먹을 때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어디에서 자실 거니? 작은 방이니. 그곳이 나의 방이니까 그냥 자도 돼. 제일 작은 방에는 자리가 있었지만 거기서 자도 될 것 같았는데 너 침대가 너무 좁지 않아? 라고 물으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거기 완전 골방 말이에요. 침대도 없어서 아기를 왜 거기에 재우시는 건데요? 보일러 키면 되지 않습니까? 엄마는? 침대가 좁아서 아이가 잘못 자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거겠죠. 남편이 불편해하며 말씀하자 시어머니께서 변명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신혼여행 다녀온 후 처음 시댁에 가신 거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눈만 굴리시고 계신데 시어머니의 눈길이 계속 날카로우셨다고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나 알아서 잘해 라는 뜻을 내비치는 시선을 보내셨어요.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근데 벌써? 당연해. 지금 10시 넘었잖아. 우리끼리 시간 좀 보낼까요, 엄마? 괜찮지요? 응, 응. 지금 너도 넷째 누나도 아직 안 와서 얼굴도 못 봤는데. 내가 먼저 잔다고. 누나는 내일 아침에 보면 되지. 오늘 회식이라서. 언제 들어올 줄 알고 넷째 누나를 기다려? 그래도 금방 오겠지? 엄마, 난 피곤해요. 우리 그냥 들어가자. 잘게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 피곤한 것 같다는 듯이 나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에 있는 남편 방에는 두 번째 들어가 본 거였는데 작은 방이라는 게 시댁가 안방보다 조금 작다는 뜻일 뿐이지 사실 그리 작은 방도 아니었어요.
여동생 방이 아니라 남편 방이 조금 더 작긴 하지만 훨씬 더 따뜻하고 채광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해요. 넷째 누나가의 방은 탐낸 지가 오래됐는데 나도 따뜻한 게 좋거든요. 제 방은 많이 추운 편이에요. 아예 북향이라 해가 거의 안 들어오고 베란다도 없이 벽이 흡음력이 강해서 오풍도 조금 세고요. 누나의 성격이 질투심이 많아서 제 물건을 다 빼앗고 싶어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방 카페가 얼마만큼 나을지 알 수 없죠. 저는 이해하는 척하고 고가트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곧 들어왔고 나도 씻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왔는데 욕실로 가려고 방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제게 시선을 던지고 계셨어요. 이에 제가 어딘가 위축되고 개가 죽은 것 같은 기분에 급하게 씻고 나서 남편의 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안아주며 문을 닫아 주었습니다. 자기야, 밖에 어머니와 아버님이 계시잖아. 조용히 이야기해야 해요. 아파트 벽이 진짜 얇아서 다 들리거든요. 남편은 속삭이며 쟤를 안아주셨고 함께 침대에 앉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우리 부부가 얼마나 눈만 마주쳐도 행복한지요. 시기겠어요. 말 그대로 깨 떨어지는 때였죠. 남편과 저는 밖에 시부모님이 계신데도 그저 껴안고만 있어도 행복해서 서로 끌어안고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순간 욕실에 안경을 놓고 온 게 생각이 났죠. 저는 눈이 나빠서 항상 렌즈 아니면 안경을 착용해야 했는데 오늘은 렌즈를 끼고 왔다가 스승에서 뺀 후 안경을 쓰려고 안경도 욕실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정작 빼고 나서는 안경을 잊어버린 거였죠. 잠깐만 자기야, 나 욕실에 안경을 놓고 왔어. 잠깐 가지고 올게. 아, 좀 이따가 가면 안 돼. 지금 딱 좋은데.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린다면 내일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 같아 큰일이 생겼어요. 잠시만요. 나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한 후에 일어섰어요. 남편이 아파트 벽이 얇다고 말한 이후로는 제대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발소리도 살짝 내지 않고 문고리를 돌려 열었는데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어머나. 열린 문 앞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얼굴을 바짝 대고 계셨는지 문을 열자 균형을 잃어 비틀거리셨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굳어 있었는데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아니,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아, 왜 자꾸 방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요? 저는 내가 어디 아플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건데. 그거 진짜 좀 하지 말아요. 이 방에 나왔다고 자만하는 것도 아니잖아. 예전에는 자다가 많이 아팠지 않았니? 아, 난 그게 기억이 나서 항상 걱정이 되어 죽겠다고 생각해. 시어머니는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러셨어. 그런데 나는 소름이 돋아서 약간 진저리가 쳐졌어. 아니, 신혼부부가 같이 있는 방에서 귀를 대고 듣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부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고서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는 남편한테 웃는 얼굴로 알았다. 알았다 하시고 계셨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때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깨만 으쓱했어요. 우리 엄마는 자주 그러셔서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러셔서 내가 화났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 왜 그러시는 거야? 예전에는 밤에 계속 보러 오셨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는데 오늘은 그러시네요.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오싹했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앞날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이런 집안의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어쩌면 연애하면서도 남편의 모습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시절이었는데 그때 남편은 정말 근사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도 탁구에서 이름이 알려진 예쁜 소녀로 유명했지만 남편은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남자들은 수능을 보고 대학에 입학하면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은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옷차림도 깔끔해서 교회 오빠 같은 분위기를 풍겼어요. 게다가 성격도 무던하고 장난스럽기도 하여 아주 매력적이며 선배들이나 언니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죠.
야, 영수 오늘 봤어? 응, 아까 보니까 아까 앞에 있었어. 오늘도 탑과 선배 연니한테 잡혀 있던데, 불쌍해. 언니들 맨날 돌아가면서 영수 잡고 밥 사주겠다고 하더라. 동기 친구들끼리 제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나오던 말들이었어요. 저는 좀 소심한 편이라서 당신이 인기 폭발한 동기였던 남편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차피 제가 사귀지도 못할 사람에게 괜히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만 상할까 봐 미리 마음을 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인문대 건물에서 강의를 듣고 나오는 길에 비가 갑자기 내리는군요. 저희 대학은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우산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책도 무겁고 많아서 제가 막막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아, 우산 없어? 늘 비 온다는 예보 있었는데 우산을 안 가져왔어. 나도 방금 수업 들었어. 난 우산 있어. 같이 갈래? 오, 고마워. 등 뒤에서 나타난 건 남편이었어요. 무심하게 제 옆에서 우산을 펴주고 제 어깨 뒤로 몸을 붙였죠. 아, 미안. 뒤에 안 맞으려면 우리 좀 붙어서 가야 해.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우산을 내게 끼워주고 캠퍼스를 거닐며 내려갔어요. 그때는 봄이었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 속에 내리는 봄비와 등 뒤로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빨개진 걸 숨기려고 고개를 돌리며 학생회관 다 왔다. 여기서 친구를 부를게. 고마워. 데려다줘서 라고 말했어요. 너 집에 가려는 거 아니었어? 응, 집에 가야지. 어느 쪽이야? 지하철 타고 가면 돼, 은평구청. 오, 나도 그쪽이 집인데 같이 가자. 나도 어차피 집 가는 길이니까 그러던 중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과 함께 이끌리는 마음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콩닥이기도 해서 죽을 것 같은데 아주 좋았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 있는 남자라 제가 그와 사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허무한 경험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거절할 이유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단지 그가 바래다 준다는 말에 끄덕여야 했어요. 우리는 같이 작은 우산을 쓰고 지하철을 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좁은 지하철 자리에 함께 앉아 체온을 느낄 수 있었고 서둘러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은 집 앞까지 우산을 씌워주고 그 덕분에 비를 맞지 않고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조그만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친밀감이 생기기 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 주위에는 여자가 많았지만 가까워질수록 더 자세히 보니 그는 여자들과는 친하지만 친구 정도 이상으로 다가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다 거의 가까운 친구가 된 채로 몇 번 질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영수야, 넌 사귄 사람이 없어? 너. 응, 너 좋아하는 동기나 선배 언니도 엄청 많던데 너도 그거 잘 알지? 아, 뭐, 알긴 아는데 그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우리는 자판기에서 뽑은 믹스커피를 마셨었어요. 캠퍼스 벤치에서 함께 마시던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있었어요. 정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더니 응,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은 무척 둔해서 아직도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해요. 저는 조금 놀라서 입을 벌렸죠. 아니, 이렇게 인기 있는 남자가 좋아한다는데 모르는 건 얼마나 둔한 여자인가 싶다 라고 말했죠. 진짜 누나다 누군지는 몰라도 그렇게 둔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데 그러게 맞지? 그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갑자기 킥킥거리다가 커피를 한 입 훌쩍 마셨어요. 한참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말하려 하더군요 든지요. 결심한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여자는 내가 비 오는 날 수업도 없는데 기다렸다는 것도 모르는데 수업이 없는 날에도 그 사람이 수업이 끝나게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응. 그리고 인문대에서 집까지 우산까지 씌워주고 일부러 옆에 다가갔는데도 그런 것들이었죠. 제가 아무리 두뇌가 거기까지는 되는데도 어딘가 기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서요.
계속 옆에서 치대면서 가까이 다가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안 하면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말로 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쉬고 섰어요. 나는 너를 좋아해, 미영아.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초여름이었고 햇빛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학교 주변 벤치라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아마 작은 소리라서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데도 그의 한마디는 정말 천둥처럼 크게 제 귓전에 울리더군요.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나뭇잎, 초여름에 설레는 공기. 나도 너를 좋아해. 그리고 저는 학교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버렸어요. 그것도 벌떡 일어서면서 아주 날 보라는 듯이 벌개진 얼굴로 그는 눈을 크게 뜨다가 웃어버렸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도 어리둥절하다가 웃으면서 박수를 쳤죠. 그 순간 너무 좋고 설레면서도 또 얼마나 팔이 쪽팔리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둘의 러브스토리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러저러한 싸움을 거치며 사귀다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둘 다 학점 관리나 스펙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는 취업에서 미끄러졌고 남자친구는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취직하는 동안에 저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좀 소홀했죠. 올해 결혼하자고 그냥 말했어. 미영아, 너와 함께 평생을 보낸다면 행복할 것 같아. 남자친구는 취직한 다음 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주며 청혼했어. 그동안은 자리를 잡은 후에 청혼할 거라며 기다려줬다고 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좋아하던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너무 기뻐서 울면서 청혼을 받아들였어. 결혼 후에는 시댁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 당연히 남편은 쿨하고 깔끔한 성격일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는 여전히 그랬을까? 뭔가 제 생각하고 알아왔던 성격과는 다른 성격이었지만요. 자기야, 혹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니트 어디 뒀어? 지난주에 입어서 온 내 옷과 같이 세탁하려는데 찾아도 없네. 니트를 몰라. 너가 보면 어딘가에 두었을 텐데. 옷장 안을 찾아봐. 입었던 옷을 옷장에 넣었다고? 너 그렇게 해두면 엄마가 항상 정리를 해서 빨랐는데 계속 넣어주었어. 사실 옷을 꺼내는 것도 엄마가 도와주었지만 어머니님도 옷을 골라 입으라고 도와주셨었어. 따라서 결혼하고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항상 옷을 정말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시던 편이었는데 그것들은 전부 시어머니의 손길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얼굴에 발라 사용하는 로션, 입고 나가는 옷까지 심지어 속옷까지도 모두 시어머니의 손길을 따랐죠. 결혼 후 첫 만남 때부터 남편의 이러한 점을 알게 되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야, 이제는 스스로 고른 옷을 입고 나가야지. 어떻게 그래? 넌 지금까지 스스로 고른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는데?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야지. 이제는 엄마가 안 하니까 그렇게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때 기분이 속상하여 짜증을 냈습니다. 사실 정말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잠깐 짜증을 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옷을 골라 입게 했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입었어요. 정장을 입으면서 왜 스포츠 양말을 신는지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걸 골랐고 넥타이는 은갈치처럼 반짝거려서 정말 괴로운 걸 골랐고 벨트는 명품 로고가 너무 크고 눈살을 찌푸린 걸 고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골라줘서 바꾸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두었죠. 그날 시어머니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를 해서 지금 당장 시댁에 가라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아직 새집 며느리였던 나는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곧장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어머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 너 남편 옷 안 골랐다면서? 내 어머니, 그게 무슨 짓이야? 내가 내 아들을 넘겨줬으면 귀한 줄 아니? 그 귀한 아이한테 직접 옷을 고르게 하고 앞빨래도 직접 바구니에 담으라고 하는 거야?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내 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어쨌든 내가 결혼할 때 불안했던 건 내 아들 때문이야.
태어나서부터 결혼 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으로 해먹이고 해입힌 귀한 애였다. 그런 애를 내가 데려가서 그렇게 시어머니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화를 내셨고 가뜩이나 소심한 나는 뭐라고 항변을 말 한마디도 못한 채로 그냥 찍소리도 못 내고 혼만 났어요. 정말 오금이 떨리게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되었으면 최소한 매일 세 반찬으로 3가지 이상을 내야 한다. 국도 매일 새로 끓이는 게 당연하고 알파벳 항상 남편 식사하기 직전에 해서 따뜻하고 말랑한 것을 내야 하는 것이고 너 지난번에는 애한테 인스턴트 밥을 먹였다면서 어머님 그건 지난번에 딱 한 번 시끄럽다 너 다시 한 번 그런 소리가 또 들려오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모아콜리하여 거의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훈계하셨죠. 보다 못한 시누이가 눈을 찌푸리는 것을 멈추라고 한마디 해주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누이까지 여러 번 큰 소리로 꾸짖어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울면서 소파에 앉아도 움직이지 않자 남편이 슬금슬금 다가와 위로해 주었어요. 사실 남편은 저를 정말 사랑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는 편이라 말도 아름답게 해주고 잘해줄 때는 정말 잘해주는 편이에요. 자기야, 살다 보면 어른한테 혼나기도 한다는 거지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봐. 나는 그냥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했을 뿐인데 어떤 괴물을 만난 것처럼 되게 꼬치꼬치 시달리기 시작했어. 미래에는 솔직하지 못할 거라고 미리 사과할게. 미안해. 남편이 내 힘에 감사하고 칭찬해주며 케이크를 사주고 커피를 달아주기에 속상해하지 말라고 안도해 주었어. 사실 원인은 남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를 내기에는 성격적으로 그렇게 안 되었거든. 누군가를 다정하게 대하고 사랑한다면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초반부터 혼나는 일이 일상이었어. 시어머니는 내가 주부라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꾸준히 혼나주는 사람이야. 시댁에 와서 일도 해야 한다며 서련이 너도 12번을 불러주셨고 난 시댁에 가서 설거지하고 화장실도 청소하면서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깊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들어선 거였어요. 정말 자기가 임신한 거 맞구나 하고 고마워해요. 응, 드디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하니 남편과 함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벌써 제 손을 잡고 조심해야 한다며 후들걸레를 실었어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남편이 저를 소중히 여기는 느낌은 결코 나쁘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에게 전화를 했어요. 먼저 남편이 전화를 통해 알렸고 그 후에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이상했어요. 좋겠구나. 내 어머님이라는 말을 하실 때의 억양 속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질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아기를 가졌다고 시어머니가 왜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은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정은 정말로 나의 아들을 빼앗아가는구나. 내 아니다 그보다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다고. 성별에 대해요. 아직 임신 초기라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법적으로 알려줄 시기도 아니었고 제가 아이를 가질지 모르는 상태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불쾌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 남편은 어떻게 아들을 낳았냐? 여자애를 낳으면 내 손주가 아니게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MC 이야기로 다시 말 꺼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들인 것은 확실해지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갑자기 끊겼어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있으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서운해해서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용입니다.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너한테 기쁘게 이야기해줬던데 자기한테만 그러셨다고 그래요. 옆에서 봤잖아요. 넌 엄마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뭐 아무튼 우리 엄마는 아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야. 사실 나도 엄마가 정말 많이 고생해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누나만 넷을 낳고 나서 마지막으로 38번째 아들을 낼 정도면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 줄 알겠죠.
남편은 그런 건 상관없는 듯이 제게 얼굴을 맡기죠. 난 아들이 싫고 딸이 좋아요. 우리 딸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어머님 정말 심각하셨다는 말이야. 아이고, 그걸 믿느냐? 우리 엄마 말만 그렇지. 정말 모질지 못하시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라 한다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듣고 한계로 흘려야 해. 어르신한테 다 맞춰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 때문에 제 배 위에서 손을 놓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어. 아무래도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편애하시는 정도와 독점하고 싶어 하는 정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았어. 그런데 조금씩 알게 되니까 나도 둔한 편이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남편을 정말 아들로만 생각한다는 것 같았어요.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예뻐해서 자기의 닮은 손자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토요로만 언급했어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정도는 넘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싫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직접 들어보면 스트레스 진짜 까다로워 아무래도.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자매들은 그것보다 10배나 더 힘들게 듣고 자랐어요. 정말로, 그렇죠. 자매들은 진짜 엄마로부터 험한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 그래서인지 독립을 일찍 했지만 넷째 자매도 곧 나갈 거라고 말했대요. 엄마도 맨날 넷째 누나 보기 싫다고 하고 그거에 비하면 자기는 진짜 공주 대접을 받는 거라며 남편은 속 편한 소리를 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머리가 지끈거리더라. 아니, 아들아, 아무리 예쁘다 하셔도 그렇지. 딸들도 다 자식인데 말이죠. 지금 제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골치가 아팠다. 얼마 후 알게 된 아기의 성별은 딸이었다. 저는 차마 무서워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입방정을 떨어서 아시게 되었다. 저는 그날 시댁에 불려가서 무척 안 좋은 소리를 들었고 시아버지도 못마땅하게 다음번에는 꼭 아들 낳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정말 세상에 딸을 낳으라는 조언을 하시는 집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해서 제가 뭔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일본에서는 딸을 낳고 아들이 나오면 된다고 말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아이가 몇 명이나 이쁘겠어요? 또 딸이 나와도 괜찮지 뭐. 남편은 실제로 아이들의 성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어요. 출산 후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라서 딸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댁 부모님께서는 별다르게 기뻐하지 않는 표정으로 그저 앉아 계셨어요. 그런 분위기에서도 남편은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있다가 담배만 피러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개가 죽어서 앉아 있었어요. 출산 후 회복도 채 다 되지 않아서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기죽어서 있으려니 죽겠다고 해요.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으라고 말했고 두 분은 그 말만 남기고 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구박덩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주 새로운 레벨로 진화한 것 같았고 첫째 아이의 육아가 시작되었어요. 첫째 육아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기는 순하긴 했지만 손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밤에 울기 시작하여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번갈아 가면서 아기를 안고 밤을 보내며 아침이 되면 남편은 절반 정도만 자고 출근했습니다. 저희에겐 독박적인 육아가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 저녁 누군가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러 남편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반가웠지만 그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요즘 애비한테 밤에 애 보게 시킨다면서. 아니요, 어머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남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섰다고. 거짓말 마세요. 오늘 전화 통화를 했어요. 밤새 애를 안고 있어서 잠을 편히 못 잤는데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던데 너는 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그게 어머니? 시끄럽다. 출근하는 남편을 재우려면 다른 방으로 가서 애와 함께 누워야지. 아들도 아니고 달러를 놓는 무슨 유생이야?
시어머니는 제게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육아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듣니까 서러워져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울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얘기하시곤 했어요. 세상에 누가 보면 내가 너를 잡을 줄 아냐? 나는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대체 왜 울어? 어머님은 정말 열심히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셔서 제게 노려보시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 바깥에서 남편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딱 마주치자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무슨 말을 꼬셨는지 남편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잠든 딸을 안고 울었지요. 밤에 들어온 남편은 부어올라간 눈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눈이 그래요? 여보, 정말 이란 말씀하셨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엄마 문 밖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너를 도와주러 오셨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남편한테 안겨서 한참 울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그제야 좀 심각한 얼굴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바깥으로 제가 들릴 정도로 아주 크고 반갑게 남편 전화를 받으셨죠. 남편은 무뚝뚝하게 제가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어서 시어머니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향 때문인지 후로 시어머니가 하신 말은 조금 덜 심술스러워졌다. 하지만 눈으로 계속 노려보시는 건 그대로여서 뭔가 잘못하면 정말로 꼬투리 잡겠다는 의지가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시댁에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긴장하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고, 해가 바뀌는 연말이 다가왔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밥 한 끼를 먹고 신년의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기 때문에 시댁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새아가 이제 육아는 좀 잘 되고 있니? 이제 좀 수월하지? 라고요. 수월하기는 개뿔입니다. 다음은 문법적 오류를 수정한 문장입니다.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애는 여전히 잘 울었고 아토피가 생겨서인지 가려워서 잠도 잘 못 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상황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세재 언니 신정에 우리 가족 강성해돋이 보러 산에 오른단다.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니까 너 꼭 와야 한다. 네, 산이요. 어느 산을 우리 동네에 있는 산 있지? 그렇게 높지 않아? 겨우 300m인가 그 정도일 거다. 둘레길 좀 걷고 해돋이 보러 가는 거다. 애도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아가도 있는데 저는 산에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맡겼어요. 진정이도 있는데 너는 왜 맨날 핑계만 대는 거죠? 핑계가 아니라 아버지, 시끄럽고 일출은 오전 7시 40분이라고요. 산 올라가는데 둘레길까지 하면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6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서 기다려주세요. 6시라니까요, 아버지. 하지만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으신 채로 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제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아요. 아가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곧장 새해 해돋이 보러 새벽 6시까지 오라고 하세요. 남편이 퇴근하고서 너무 화가 나서요. 하소연을 하자마자 알리를 찾았지만 남편은 좀 피곤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루 정도는 조금 책임을 맡겨라. 그냥. 아침에 잠깐만 우리 부모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면 되는 건데 되게 샹알되네요. 남편은 그날 어쩌다가 피곤한 일이 있었던 건지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돌아누워서 자버렸어요. 솔직히 그때는 정말 좀 서러웠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1월 1일이 되었어요. 전날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아기를 맡기고 남편과 함께 5시부터 일어나 차를 탔죠. 6시까지 시부모님 집에 도착했으니까요. 남편은 며칠 전에 제게 화를 냈던 것을 미안해했는지 차를 타면서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해서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굳이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야. 그 선 진짜 낮고 하여튼 그냥 산책로에 더 가까워. 해돋이를 대체 왜 하신다는 거야? 우리 집 맨날 해왔거든. 근데 새벽에 나가는 거 나도 좀 피곤하긴 하다. 일에 찌들어 사는 남편도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 집 해돋이 계속 보러 가긴 했는데 나 대학생부터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하고 나하고 결혼했다고 꼭 오라고 하시는 건가 봐. 귀찮아요. 추운 겨울에 새벽 찬바람을 마시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남편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나고 짜증스러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참고 어찌든지 시부모님 집까지 가자. 시부모님은 그제야 일어나서 나와 주시더군요. 우리는 6시에 정확히 도착했음에도 시부모님을 30분이나 기다렸어요.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어차피 둘레길을 돌지 않고 곧장 올라가면 시간 딱 맞겠죠. 시아버지는 태연한 표정으로 세수도 안 한 채로 걸음을 떼셔서 앞서가셨어요. 저는 너무 의아해서 시아버지와 남편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왔어요. 형님은 안 나오셨어요. 라휴, 괜한 요새 내가 뭔 말만 하면 잡아먹을 듯이 굴어서 아주 말도 하기 싫어. 그리고 사실 새해부터 같은 건 집안 남자들이 가면 집안이 다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소용이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그럼 저는 왜 불러내신 거죠? 뭐, 시어머니는 쟤를 남편한테 달린 부속품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셨으니 지금 현 상황에선 남편만 보이시는 게 있겠죠. 시부모님은 이 추운 겨울날 새벽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신 건 역시나 힘들었을 텐데요. 말 없어졌어요. 저희는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서 말이 없었어요. 산은 낮기가 낮아서 좀 걸어 올라가니까 곧 정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오니 너무 빨리 와서 일출은 또 한 2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날은 추운데 시부모님과 함께 산 정상에 서서 일출을 기다리려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졸린데 다 피곤해서 정신이 비몽사몽하고 오고 갔어요. 날은 춥고 분위기는 어색해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만 모아둔 날이었어요. 발이 얼 것 같아서 둥둥 구르면서 멀거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20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차 그래도 하늘 저쪽에서 동해 터오더라고요. 저는 그 시커먼 하늘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붉은 기운이 뻗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테니 내 인생에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예, 소원 빌어라. 소원, 너 남편 건강하고 시아버지도 건강하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어. 얼른. 시어머니가 저를 뒤에서 툭 치고서 시아버지 곁으로 가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와서 손을 모으고서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진짜 소원 빌게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빨리 저 늙은 년 뒤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함께 뒤에 있었고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손을 꽉 잡고 있다가 눈을 감았어요. 진짜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제발 새해에는 시음이 좀 나아지고 살 수 있게 조금 더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며 빌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중얼거리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너머로 거대한 새해 첫날 빛이 붉게 비쳤고 눈을 떴을 때 그 햇빛을 보며 뿌듯하게 웃었죠. 소리내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때 즉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을 때까지는 매우 편안했죠. 순간 나는 머리를 돌려서 뒤를 보았는데 거기에 얼굴이 붉고 푸르디까지 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어요. 너 지금 대체 뭐라고 했니? 늙은 여자를 물건처럼 죽이라고 늙은이를 처묻게 할 건가? 내가 새해 소원을 빈 것인가? 어머니,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면 뭘 뜻해? 여보,
그러더니 좀 떨어져 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허둥지둥 다가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왜, 왜, 왜 그러세요, 엄마? 얘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니, 뭘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새해 소원으로 내가 죽기를 바랐어요. 뭐요? 아버지와 남편은 순간 멍청해져서 쟤를 돌아봤어요. 제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제야 엎질러진 물이라도 뭐 어떡하겠어요. 사실이라니. 새벽에 이 산을 오르며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고 이렇게 뒤집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확고했어요. 진짜입니까? 아직 어두우니까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물으시더군요. 진짜라니까 왜 내 말을 안 믿고? 쟤한테 물어. 가만히 있어요.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뭐, 저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숨을 들이키고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뻔뻔한 표정을 한 채 턱을 들고서 말했죠. 나, 시어머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새해 일출에 빌었어요. 뭐, 안 될 거 있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계속 참고 있어야 해요? 이 횡포를 남편과 시아버지의 목청이 높아지자 저도 역시 목소리가 커졌죠. 저는 너무 쌓인 게 많아서.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얼마간 참고 있는데 현재 조선시대가 뭐야? 무슨 결혼을 시켰다고 노비들을 주체하였어요. 아니, 노비라도 먹이고 입히며 일을 시켜줘야지. 이건 노비도 아닌 것이야 뭔데? 세하거나 뭐라고 소리 들어치워요. 내가 좋아해서 참고 사는 줄 알아?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참고 살지 아니면 당신은 아들 없이 살 가치도 없어. 제가 소리를 바락거리면서 지르자 저를 윽박지르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당황하고 물러서며 남편도 뭐라 할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나 또한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인 것이야. 니네 아들만 귀한 아들이 아니라고 해. 그래서 뭐 어째서 손녀는 취급을 안 받고 손자만 취급하는 거야? 여자들이 뭐 그리 중요한 거야? 저는 목이 핏발이 터질 것처럼 화를 낼 뻔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차츰차츰 쌓여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아들 부부가 방 앞에 왔다가 그들이 왜 여기 서 있었는지 말 좀 해보라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돋아. 귀 기울이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자기야, 그건 우리 엄마가 그냥 나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겠지. 멍청한 소리가 왜 이런 사람이 문 앞에서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저질러서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혼자 재우라고 하는 게 남편이 출근하면서 당신은 그런 식이라도 어쩌라고? 난 지금도 딱 죽겠으니까 시어머니는 변명도 못한 채로 하얗게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마구 퍼붓다가 저 자신이 쓰러질 것 같아서 씩씩대면서 그대로 돌아서 산을 내려와 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친정으로 가버렸고 부모님은 너무 놀랐지만 사정 이야기라 하니 곧 화를 내면서 제게 밥을 차려주고 도닥여 주셨어요. 곧 남편과 시댁에서 전화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생각이냐? 지금이라도 싹싹 빌려와라. 지금 오면 용서해주겠다. 오전까지 와라. 너희 시어머니 병원 가시면 내 책임이니 내가 간병해야 한다. 어쩌고 하면서 진짜 여전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뭔가 위기감이 느껴졌는지 곧장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남편이 추운 날에 와서 친정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다고 해서 저는 차마 외면할 수도 없어서 나가봤어요. 자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뭘 몰라. 당신도 알면서 다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지. 미안해. 사실 남편도 제가 얼마나 편견에 비해 가혹하게 시집살이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충돌하기 싫어서 계속 외면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자기도 몸이 더 편했으니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거였어요.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바보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를 내지 말고 집에 가자.
우리 집은 지금 부모님 둘 다 쉬러 가셔서가 필요 없어. 아, 시댁에도 안 가도 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 좋은 기회라고. 아, 미안. 내가 말을 잘못해서. 진짜 한숨이 나오네.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고 다시는 그 집안 사람만 내 사연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린데요. 이혼하면 아이가 곧 아빠 없이 남는다. 아이가 그 양식을 겪으면 너무 안타깝고 가엾다. 그날 남편은 일단 혼자 집으로 보내버렸고 그 이후 연락을 오히려 꾸준히 했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 친정에 머무르던 사흘째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다시 찾아왔다. 내가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아 갑자기 떠날 것 같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나 보다. 남편은 아마 밤에도 계속해서 잠을 잘 못 자서 초췌한 표정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미안해, 자기야. 정말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영원히 내가 불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입 다물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진짜로 남편을 싫어했지만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불쌍하게 느꼈습니다.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댁에서 한 번이라도 제게 고통을 주면 그 즉시 이혼을 요청할 것이며 그 일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 이혼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편은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저와 아이를 돌봐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들로부터 엄격한 시선을 받고 큰 혼란도 겪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사흘간 시댁에서 마음씨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기가 화를 낸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상황을 피해온 본인조차도 죄를 지은 건데 그걸 다 얼버무려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잘못이라고 하면서 화를 냈던 것 같았어요. 좀 어이없었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이후로 시부모님과의 연락이 줄었어요. 가끔 연락을 해도 그때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우스웠고 편안했어요. 성격상이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한 번쯤은 상황을 바꿔봐야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상황이 악화될 뿐이라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대화였으면 좋겠네요.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노래나 가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음악에 대해 정보나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